코로나19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 감소를 통해서 소비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내년 말 정도는 돼야 작년 초의 경기 수준을 회복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 선진국 경제의 상황까지를 전부 다 더해보게 되면 경제 전망은 보다도 암울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경제가 회복되고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먼저 진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진 SK증권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코로나19 최근에 아무튼 다시 또 우리나라에서 확산 기로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제 영향서부터를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2분기 가계소득이 나왔는데요. 보니까 전체적인 명목소득은 조금 증가를 했고, 대신에 소득을 구성하고 있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자산소득이나 모두 다 줄어들었어요. 네. 결국 보면 정부가 이전에서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이런 걸로 네. 보충을 해줬던 걸로 해서 소득이 증가하는 그런 형태가 됐던 걸로 보이는데, 자,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가계소득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앞서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건부가 있다면 예. 코로나가 일단은 잡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전문가들의 의견을 비추어 보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내년까지도 완전한 종식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 당장 가까이에는 지금 저희가 하루에 거의 세 자릿수가 벌써 11일째 이어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심각하게 2차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이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는 사람들 간의 접촉을 상당히 통제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3단계로 격상을 시키느냐 마느냐에 대한 좀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게 결국은 코로나를 잡느냐. 근데 만약에 그렇게 강력한 통제를 했을 때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 부분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있어서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에 대한 조건부이긴 하지만 일단 종식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살펴보면 하반기 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완전한 정상화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일단 우리가 아무튼 하반기, 특히 3분기서부터의 경제를 좀 전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바뀔 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던 전망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것들도 또 업데이트를 해볼 수 있거든요. 원래 예상은 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V자 형태의 전망이었었는데,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벌써 3월 달 코로나가 처음 발생을 해서 경제에 큰 충격을 미쳤을 때도 의견들은 일단은 충격.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회복의 경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시장에 대해서는 V자 반등을 많이들 이야기를 했을 수 있겠지만, 또 VW자 예. 내지는 완만한 U자형, 완만한 나이키형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는데 많이 올라왔죠. 한국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최저 1450 한번 찍고, 그렇죠. 많이 올라와서 지금 보니까 2350, 예. 2500 거의 육박하다가 조금 조정을 받은 건데요. 여기에서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구심이 있을 겁니다. 경제가 정상화되기에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일각에서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완전한 정상화는 시간이 걸릴 일인데, 너무나 빠른 속도로 올라왔고, 예. 또 코스피의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13배 PER 기준으로, 포워드 PER 기준으로 13배가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저희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하우스 의견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넘쳐나는 유동성 그리고 낮아져 있는 금리 환경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여전히 경제와 어떤 시장에 대한 디커플링은 상당히 좀 경계해야 될 요소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풍부한 유동성과 또 낮은 저금리 상황, 이게 다시 말하면 할인율이 낮아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매수할 수 있는 대기 자금들이 풍부해진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최근 들어서 보면 워낙에 이제 경기 민감 업종보다는 어떤 기술주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좀 미래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파이가 커지는 시장에 대해서 점점 더 이 가격 변수들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비춰보면 시장에 대해서는 경제와는 조금 다르게 예.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만한 여지는 남아 있다 이렇게 예.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경제는 뭐 별로 그렇게 자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시장은 그것과 상당히 좀 떨어져서 지금 가고 있다. 그리고 당장에 보게 되면 뭐 그게 어떤 형태로서 다시 또 이게 서로 모이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전망이 잘 안 쓰는 상태니까 당분간은 뭐 이 상태로서 계속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13배 PER 상당히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 동안에 아무튼 한국 시장에 대해서 항상 얘기할 때마다 8배, 9배 PER 이 얘기를 많이 네, 했었거든요. 근데 13배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좀 높다라고는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다른 나라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많이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죠? 지금 뭐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미국 이외의 선진국, 특히 유럽이나 이런 대해서는 뭐 별로 그렇게 많이 얘기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현재까지의 상황이 어떻고 그다음에 전망은 또 어떻게들 지금 보고 있습니까? 일단 절대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 미국이 가장 좋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글로벌 전체적인 현상이 코로나에 대한 여파 그리고 경제 활동에 대한 통제 예. 이런 거에 의해서 상당히 위축돼 있는 상황은 분명한데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그 2분기 때 바닥을 찍고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유럽은 워낙에 뒤처져 있는 상태이기도 했거니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정부라든지 중앙은행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던 반면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던 반면에 예. 유럽 같은 경우는 워낙에 여러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나 이제 재정 정책이든 뭐 통화 정책도 마찬가지겠고요. 그게 조금 엇박자가 난 게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 회복 기금이라고 하는 좀 경기 부양책이 이 되게 난항을 겪고 있다가 이게 합의가 됐습니다. 예. 지난 7월 달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유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게 사실이었는데 뭐 지난 주말에 이제 ECB에서 통화정책회의 결과로 나왔던 의사록을 살펴보면 유럽 경제는 여전히 좀 부진하구나라는 게 이 정책 당국의 판단이었습니다. 예. 그만큼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동안 없었던 좀 지지부진했던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걸린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예. 여전히 이 경제 환경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은 미국에 비해서 낮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FOMC 회의록 나오면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미국에서 그렇게 좋게 안 보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럽은행 회의록을 또 보면 유럽은행도 또 유럽 네. 경기를 그렇게 좋게는 안 보네 이런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 선진국의 경기가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한 상태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경제는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였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추가적인 약세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달러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만들어지는 변수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어느 정도 바닥에 도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더 밑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그게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쓰신 레포트를 제가 봐도 달러의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요인은 뭐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환율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일반적으로 주가나 금리는 일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다 그렇죠. 각자 결정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환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의에 비추어 보더라도 익스체인지 레이트 그러니까 결국 교환에 대한 교환 비율이거든요. 비율이니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라고 했을 때 결국 달러와 원화 둘 중에서 누가 더 강하냐 강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방향성이 결정짓고요. 그게 결국은 금리나 주가랑은 조금 다른 결정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달러를 한번 살펴보면요. 최근 들어서 지난 3개월 동안에 달러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원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 상대적으로 유럽이 더 좋았다. 기대감이 더 좋았다. 이제 이런 포인트.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에서는 계속 지지부진한 정책 드라이브가 유럽 회복 기금을 통해서 드라이브가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들이 결국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유로화 그리고 유럽 경제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보다는 유로에 대해서 더 기대를 걸었었고요. 예. 그게 결국은 반대로 얘기하면 달러를 아래쪽으로 밀어내린 요인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가 재발하는 과정에서 6월 말 7월 초에 코로나가 다시 한번 재발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던 반면에 유럽은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경제적인 현상에 대한 전망으로 귀결이 되면서 유로화 강세 또 달러 약세 이렇게 비추어 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연준이 되겠습니다. 연준이 계속해서 뭐 통화 정책 회의 그리고 뭐 책임자들의 어떤 발언을 통해서 더 강력한 부양 의지를 표명을 해왔습니다. 예. 다시 얘기해서 달러에 대한 가치를 더 낮아지게 만드는 요인이었었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달러가 강하게 약세로 밀어붙였다면 제가 이제 방향이 바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2에서의 판단 자체가 유럽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우리가 판단한 바로는 예. 그런 코멘트가 결국은 이 페드에서 달러 약세에 대한 원인을 찾았을 때 다시 한번 반대로 유로화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약하게 볼 만한 포인트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예. 실제로 두 번째 요인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뭐 유로 회복 기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럽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져 있었다면 실제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8월달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비제조업 할 것 없이 다 일괄적으로 유럽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은 좋았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상대적인 차이가 결국은 지금까지 강하게 달러를 아래쪽으로 밀고 내려왔던 것들이 이제는 방향이 전환될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보면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워낙에 강하게 밀고 내려왔던 거에 그렇죠. 대해서 예. 조금은 좀 기술적인 반등도 좀 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유럽도 좋은 줄 알았는데 유럽도 보니까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라고 네.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그 결정적으로 유로화가 강세가 될 수 있었던 트리거 중에 하나였던 게 역시 이제 그 유럽 기금 이 부분이었는데 네. 기금도 뭐 조성하는 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고 그다음에 그게 또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네.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유로화의 강세가 계속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네. 그렇게 되면 가장 결정적으로 달러의 약세를 갖고 왔던 유로화의 강세라고 하는 것이 조금 둔화된다라고 네. 하면 뭐 방향이 조금 뭐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또 같아요. 이런 매크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예, 어떤 실제로 투자단에서 이 선물한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도 참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예, 선물한 투자의 어떤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을 설정하는 거는 실제로 이 현물한 시장보다도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예. 점에서 보면 최근에 달러 약세, 유로 강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유로화에 대한 매수 포지션은 급격하게 높아졌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달러화에 대한 순매도 포지션이 거의 뭐 역사적으로 몇 번 없는 마이너스 영역까지 순매도 포지션까지 왔는데 예, 이게 뭐 유례가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타나 있는 패턴은 그런 선물한 시장의 투기적인 포지션에 따라서도 설명이 가능한데 예, 이게 사실상의 임계치에 다다랐다. 그리고 매크로 현상에 대해서 이런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또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실제로 투자하는 투기 세력들의 어떤 포지션의 정리도 역시나 지금은 방향 전환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이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워낙 많이 아무튼 그 달러가 약세가 되는 쪽에 배팅을 해놓은 상태이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배팅을 하거나 할 만한 여력이 별로 없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18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방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걸로 보십니까? 일단은 원달러 환율 전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달러화일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달러화의 방향성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도 결정 짓는다는 거는 뭐 불가피한 사실인데 예, 결국 중요한 거는 그 변동 폭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지금 뭐 1180원 선을 바닥으로 저희들은 조금 업사이드로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상승폭은 상당히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보면 저희들은 뭐 당장 뭐 3분기 그리고 연말까지도 뭐 1,200원을 내외로 하는
어떤 움직임들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방향이 위쪽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달러화의 방향성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상승에 대한 폭이 높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달러화가 지난 3개월 동안에 하락하는 과정에서 보면 원달러 환율을 비롯해서 신흥국 통화가 그렇게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보통 원달러 환율이라면 달러가 약해진 만큼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해져야 되는데 예. 실제로 내려온 폭을 보면 달러 인덱스가 내려온 폭보다는 훨씬 저조했었거든요. 예. 그럼 결국 이게 글로벌 매크로 현상에서 비추어지는 어떤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또 경기가 기대만큼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 빠질 때도 덜 빠졌다면 올라갈 때도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이 경제 현상에 대해서 정책 당국에서 계속해서 뭐 유동성이든 재정 지출을 통해서 방어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뭐 시장이라든지 경제에 쇼크가 다시 한번 올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면 이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원화 그리고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업사이드는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하나 짚어봐야 될 거는 만약에 원화가 약세가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 매도가 늘어날 거냐 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정리해드리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같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죠. 원달러 환율이 강해질 강했을 때 때도 환차 별로 좋은 게 이익을 없는데. 노리는 외국인들의 순 매수세가 강했었나?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예. 자, 그렇고요.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과 관련돼서기도 그렇고 또 이제 뭐 어차피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경제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칠 수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예. 뭐 이제 하반기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미국 대선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계속 뭐 미국과 중국 간에 좀 뭐 좋지 않은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죠. 예. 뭐 또 무역 합의 이행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언급이 되는 부분.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코로나와 관련돼서 예. 뭐 백신이나 백신. 치료제에 대한 개발 현황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해야 될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결론은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이러한 이슈들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변적인 거냐 거의 변하지 않는 거냐에 대한 요거를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변적이라고 하면 백신 개발에 대한 이슈들 그렇죠. 이게 그건 될 굉장히 수도 가변적이라고 있고 봐야 되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예, 뭐 예. 삼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상당히 좀 가변적입니다. 그리고 대선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경제가 뭐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은행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줄 것이다라는 예. 거죠. 그렇다고 보면 저금리나 유동성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예. 그렇다면 저희가 뭐 시장 전략 차원에서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뭐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견고하게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 가변적인 백신이라든지 대선 이슈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게 기술주냐 또는 또 뉴 이콘이냐 또 올드 이콘이냐에 대한 어떤 순환매의 관점에서 좀 짧은 단위로 계속 변동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투자자 여러분께서 계속 좀 염두에 두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영진 SK증권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